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럽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잘 안 나올 때 그게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중풍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몸이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느냐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52세 여성 박미선 씨가 들어선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몇 번의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서야 겨우 찾아온 날이었다. 한의사 유정은 원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좀 어지럽고 피로도 심하시다고 하셨죠? 박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가끔 집안일 하다가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할 때 발음이 조금 꼬이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걱정이 되네요. 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한 23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약 먹으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반복됐고요. 그 말을 들은 유 원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실 많은 분들이 중풍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은 오기 전 몇 달 동안 신체가 이미 여러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어지럼증, 말이 꼬이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게 바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놀란 듯 유 원장을 바라보았다.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넘기시죠.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결코 피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유 원장은 조심스럽게 예를 들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4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지럼증을 자주 겪었지만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넘겼죠. 결국 어느 날 출근길 계단에서 쓰러졌고 MRI 결과 좌측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대응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말이 꼬이거나 얼굴이 마비되거나 그런 심한 증상은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오신 게 정말 잘한 겁니다. 중풍은 초기엔 소리 없는 공격자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이미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거나 약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 원장은 컴퓨터를 켜며 박 씨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선 간단한 뇌혈류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부터 시작해보죠. 필요하면 MRI나 MRA도 고려해야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박미선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제 어머니도 60대 초반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네요. 유정은 원장은 박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기억이 지금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중풍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조용한 신호를 잡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이날 박미선 씨는 첫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심각한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혈관벽이 다소 두꺼워져 있다는 소견과 함께 유 원장은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 검진을 권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풍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걸음을 먼저 발견한다면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며칠 뒤 박미선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첫 방문 당시 진행했던 경동맥 초음파와 혈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유정은 원장은 환한 미소로 박 씨를 맞이했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박미선님,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일단 큰 막힘은 없었지만 왼쪽 경동맥 안쪽 내막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혈관벽에 지방이 서서히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죽상경화죠. 박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지럼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눈빛이었다.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어지럼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다. 네. 대부분은 귀나 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뇌혈류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 혈관 혹은 뇌간 쪽 순환이 미묘하게 불안정해지면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며칠 전의 상황이 떠올랐다. 맞다, 저 저번 주에 딸꾹질이 정말 많이 났어요. 하루에 거의 10번은 넘게. 유 원장은 멈칫했다가 차분하게 물었다. 딸꾹질이 얼마나 지속되셨나요? 이틀 정도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랄까 말을 하려는데 발음도 좀 꼬였고요. 그 순간 유 원장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박미선님, 그건 그냥 위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딸꾹질은 뇌간 쪽, 즉 뇌의 깊은 중심부에 위치한 자율신경계 조절 영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딸꾹질, 삼킴장애, 발음장애 같은 미묘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박 씨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럼 그게 뇌경색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딸꾹질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반복되고 다른 신경 증상과 함께 온다면 MRI 검사를 권유하는 게 맞아요. 유정은 원장은 박 씨에게 브로셔 한 장을 건넸다. 여기 보시면 뇌간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와 있어요. 어지럼증, 딸꾹질, 안구 떨림, 삼킴 곤란, 발음 장애 등 박미선님이 겪은 증상과 일부 겹치죠. 박 씨는 의외라는 듯 혼잣말처럼 말했다. 딸꾹질이 무서운 증상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 흔하니까요. 맞아요. 흔하기 때문에 더 놓치기 쉬운 증상이죠.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반복되거나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날 유정은 원장은 박미선 씨에게 뇌 MRI와 MRA를 함께 촬영해보자고 권했다. 다행히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부담도 크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서며 박 씨는 말했다. 사실 요즘 그냥 어지럽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가기도 좀 망설였어요. 괜히 민폐 같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유 원장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래도 그냥 어지럽다는 그 느낌, 그게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어지럼증은 신경계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입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 박미선 씨의 걸음은 가볍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어지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미선 씨는 MRI 예약일을 기다리며 유정한방신경클리닉에서 알려준 생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실천하고 있었다. 잠자는 자세, 수분 섭취, 어지럼증 발생 시간 기록, 그리고 혈압 관리. 그중 하나는 다소 낯설었다. 발등 맥박 확인하기. 발등을 만져보라고. 설명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 발등 중앙에서 조금 안쪽. 여기에 동맥이 지나간다고.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손가락을 가져다 댔지만 그녀의 왼쪽 발등은 아무런 리듬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깐만 오른발은 맥박이 느껴지는데 왼발은 왜 안 느껴져? 그 순간 머릿속에서 유 원장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다. 발등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면 말초 동맥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풍의 사전 징후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선 씨는 예약 없이 진료실 문을 다시 두드렸다. 유정은 원장은 놀라지 않은 듯 조용히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왼쪽 발등에서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른쪽은 뚜렷한데 이건 그냥 그런 건 아닌 거죠? 유 원장은 즉시 진료 침대에 박 씨를 눕히고 발등을 살폈다. 가볍게 손가락을 대고 다시 누르며 맥박을 찾았다. 네, 박미선님 말씀대로입니다. 오른쪽은 잘 잡히는데 왼쪽은 굉장히 미약하네요. 거의 촉지되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다기보다는 말초 혈관의 순환이 떨어졌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특히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말초 동맥 질환 초기 증상 중 하나예요. 그런데 박미선님은 흡연은 안 하시죠? 네, 평생 피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당뇨랑 고혈압은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운동도 거의 안 했고요. 유정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정리했다. 이건 무조건 병원에서 혈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심장과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적 혈관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경동맥이 약간 두꺼워진 것도 있고 발등 맥박 이상까지 있다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약을 먹어야 하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 관리를 해야 해요.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관리가 쉬워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다리 피곤해서 정도로 넘기고 결국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유 원장은 이어 말했다. 혈관은 말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신호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등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박 씨는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으며 말했다. 이젠 예전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조용히 다가오는 병이니까. 그녀는 돌아서기 전 유 원장에게 물었다. 다음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경동맥 초음파 정밀 분석과 함께 말초혈관 ABI 검사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하신 뇌 MRI와 함께 보면
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박미선 씨는 병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느꼈다. 중풍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온다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박미선 씨는 가까운 헬스센터에서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깐 여기가 어디지? 아까까지 수영을 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왜 이 공간에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 수영하러 온 거 맞지?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 탈의실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공간에 있던 60대 초반의 여성 두 분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박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여기가 마포 더블A 헬스 맞나요? 그 순간 여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맞아요. 혹시 괜찮으세요? 아, 네. 잠깐 정신이 좀 깜빡했나 봐요. 박 씨는 얼떨결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유정은 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진료실로 다시 향했다. 진료실에 앉은 박미선 씨는 어제의 일을 되짚었다. 잠깐이었어요. 한 10분 정도? 내가 왜 거기 있는지를 모르겠는 느낌. 그냥 멍해졌다고 해야 하나. 유정은 원장은 차분히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선님, 이건 그냥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이나 혼동이 자주 반복된다면 뇌혈류 문제 또는 미세한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 그럼 이게 치매 초기인가요? 아닙니다. 치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박미선님처럼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거나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에 빠지는 일은 오히려 일시적인 뇌혈류 저하 혹은 미니 스트로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제가 그때 혼자 수영하러 갔던 것도 다행이었죠. 아이들이나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더 걱정했을 거예요. 유정은 원장은 서랍에서 뇌 MRI 영상 샘플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미니 뇌경색은 MRI에서 흰 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통은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반복되면 축적되죠. 실제로 뇌 영상에서 이런 소견이 다수 나타나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판단력 혼란, 감정 기복 등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이 일시적인 중풍 같은 거였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단 몇 분간 뇌에 혈액이 덜 공급된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뇌의 전두엽이나 해마 근처의 혈류가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MRI 결과가 곧 나올 테니 그걸 보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박미선 씨는 진료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나이 드는 게 무섭진 않았는데 이젠 달라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병원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예방입니다. 중풍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채는 사람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날 박 씨는 정밀 뇌영상 검사를 예약하고 진료실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건망증이라는 단어에 안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그 낯선 공백은 뇌가 보내는 매우 조용하지만 뚜렷한 구조 요청이었다. 박미선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상의학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이틀 전 유정한 원장이 권했던 검사들을 오늘 한꺼번에 받기로 한 날이었다. MRI, MRA, 경동맥 초음파.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무서운 단어들이었다. 곧 간호사가 다가와 안내했다. 박미선님, 먼저 경동맥 초음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누운 채로 목을 젖히고 젤을 바른 후 초음파 기기가 박 씨의 경동맥을 따라 움직였다. 기계에서 나는 B-B- 하는 신호음이 박 씨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검사 후 유정한 원장이 직접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우선 박미선님의 왼쪽 경동맥은 일반 평균보다 약간 두껍게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내막이 1.3 정도로 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도의 죽상경화증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막힌 건 아니죠? 다행히 그렇진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수치는 위험 신호예요. 당장은 괜찮지만 방치할 경우 3년, 5년 뒤에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MRI는 뭘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유 원장은 검사 목록을 펴들며 차근히 설명했다. MRI는 뇌 자체를 촬영하는 겁니다. 뇌경색이 있었는지 혹은 혹이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반면 MRA는 혈관에 집중된 영상입니다. 즉, 혈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막힌 부분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찍는 게 맞는 거네요? 네. 특히 박미선님처럼 전조 증상이 있고 경동맥에도 경화가 보이는 경우엔 MRI와 MRA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표준 진료입니다.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MRI는 1520분 정도, MRA는 추가로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죠.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알레르기 이력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박미선 씨는 호기심이 생겨 또 물었다. 근데 1.5테슬라, 3테슬라 이런 말도 있던데요. 기계도 다른가요? 유 원장은 웃으며 설명했다. 네, MRI 기계도 성능이 다릅니다. 1.5T는 일반적인 진료용이고 3T는 더 정밀한 연구용이에요. 미세한 병변을 찾거나 희귀질환을 의심할 때 3T가 유리하지만 박미선님처럼 뇌경색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1.5T도 충분히 정확합니다. 그럼 이 검사들은 자주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처음 검사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23년에 한 번 이상 소견이 있다면 1년 주기 추적을 권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하죠.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을 나서며 박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내 뇌를 들여다보는 거구나. 마치 몸이 괜찮아, 괜찮아 하며 참아왔던 말들을 이제야 MRI라는 창을 통해 말하고 있는 듯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작은 병변이 몇 개 찍혔다. 과거 지나간 미세 뇌경색의 흔적. 유 원장은 말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뇌졸중입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지나간 적이 있는 흔적이에요. 앞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죠. 이제 박미선 씨는 뇌를, 혈관을,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피곤이라고 넘기는 순간 병은 조금씩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진료실의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다보던 박미선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무서운 거라고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유정은 원장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무언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미 신호는 분명히 왔던 거죠. MRI에는 미세한 뇌경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경동맥 내막은 평균보다 조금 더 두꺼워져 있었다. 아직 중풍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는 예고 없는 손님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뜻이었다. 박 씨는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건 뭐예요? 혹시 약을 바로 먹어야 하나요? 유 원장은 대답 대신 모니터에 한 줄을 띄웠다. 뇌경색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 혈압관리. 박미선님, 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을 관리한다고요? 네. 혈압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습관, 스트레스, 식사, 수면, 감정까지 전부를 보여주는 인생지표 같은 거죠. 혈압이 높다는 건 당신의 삶 어딘가에 무리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 원장은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다. 전 세계 뇌경색 환자의 90% 이상이 결국 혈압 문제로 발병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병원을 한 번도 찾지 않은 분들이었죠. 박 씨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매일 재보고 조심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혈압은 오늘부터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건강지표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커피와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약은 꼭 먹어야 할까요? 유 원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약을 먹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약을 무서워하지 말고 혈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날 박미선 씨는 진료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관리라는 단어를 단순한 의료 용어가 아닌 삶의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백 안을 뒤져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일 혈압 체크하기, 소금 줄이기, 하루 20분 걷기. 그리고 맨 아래 작게 한 줄을 적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지럽고 딸꾹질이 나고 건망증이 심해진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방이고 진짜 살아있는 지혜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